아이들이 피를 토했습니다. 장터 우물가에서 물을 벌컥 들이켠 아이 셋이 동시에 무릎을 꿇더니 선짓빛 토사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우물 옆에는 소금장수 강서방의 가마니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 참극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려면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름장이 열리는 날이면 9월 장터는 팔도에서 몰려든 장사치들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삼배 보따리를 인 아낙네들, 소등에 짐을 실은 보부상들, 떡판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인절미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는 그 활기 속에 장터 한복판으로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들었습니다. 14살 먹은 소녀 하나가 두 눈을 수건으로 단단히 동여매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이라 불리는 이 소녀 앞에 나무 그릇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소금 도가의 주인 배영감이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금 맛을 눈 감고 마친다고? 자, 3가지를 다 마치면 은전 한 입을 주마. 하나라도 틀리면 내 아비 소금 한 가마를 내놓아라.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연희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첫 번째 그릇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소금 한 알갱이를 집어 혀끝에 올리자 고개가 한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신한 소금입니다. 갯벌에서 올린 것이라 짠맛 밑에 흙내가 깔리고 간수가 덜 빠져 혀끝이 쓰립니다. 두 번째 그릇에 손가락을 담그자 연희의 눈썹이 찰나 동안 실룩거렸습니다. 강화소금입니다. 서해 바람에 말렸기에 결이 거칩니다. 혀에 닿으면 모서리가 서죠. 마지막 그릇에 손가락이 닿는 순간 연희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영광소금인데 혀 위에서 녹는 속도가 다릅니다. 짠맛 뒤에 텁텁한 것이 감기는 걸 보니 석회를 섞어 무게를 불렸군요. 배 영감의 낯빛이 삽시간에 허옇게 질렸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연희가 수건을 풀며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햇살에 반짝이는 가운데 배 영감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무엇이 섞여 있든 혀끝은 기억합니다. 배 영감은 이를 악물고 은전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희가 남은 소금을 우물물에 풀어 손을 씻는데 맑은 물 위에서 소금이 사르르 녹으며 작은 꽃잎 같은 결정이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그 물 위에 잠시 머물렀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아비를 찾아 장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장터 끝자락 허름한 주막 안에서는 연희의 아비 강서방이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벌겋게 달아오른 이 사내가 옆자리 동무의 어깨를 탁 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죠. 내 딸년이 말이야. 소금 한 알만 혀에 올리면 신안인지 강화인지 족족 알아맞힌다고. 허허, 그 재주면 장차 고을에서 이름난 사람 될 거요. 동무가 빈 사발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자네 딸이 아니라 자네 소금이 좋은 거 아닌가. 소금이 좋으니 딸 혀도 좋은 거지. 강서방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소금을 나르느라 갈라진 손등에 깊은 금이 배어 있었고 거친 손가락 사이에 소금 알갱이가 하얗게 박혀 빛났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사발을 들어 올리며 딸 이야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소년처럼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소박한 웃음이 오늘 안으로 산산이 부서질 줄은 아비도 딸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던 아이들이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입에서 핏빛 물줄기가 쏟아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도 잇따라 고꾸라졌죠. 아낙네들의 비명이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짐을 내팽개친 채 우물가로 달려가고 누군가는 관아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그때 관아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포졸 대여섯이 몰려들고 그 뒤를 따라 가마 하나가 장터 어귀에 멈추었습니다. 가마 발이 거치자
50이 넘긴 사내가 느릿느릿 내렸습니다. 박사또였습니다. 나이에 비해 얼굴에 살이 두텁고 눈이 가늘었으며 입을 열기도 전에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두어 번 해댔습니다. 그 끊어지는 기침 소리가 묘하게 거슬렸지만 아수라장 속에서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박사또의 가는 눈이 우물 옆에 쌓인 소금 가마니를 훑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저 소금 가마니, 주인이 누구냐? 소금 장수 강서방의 것이옵니다. 박사또가 두 손을 소매 속에 넣은 채 느릿하게 턱짓을 했습니다. 소금에 독을 타 우물에 풀었으니 당장 잡아들여라. 연희가 주막에서 뛰쳐나왔을 때 아비는 이미 포졸들에게 양팔이 잡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있던 강서방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려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달려갔습니다. 허나 포졸의 창대가 가슴팍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박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우리 아버지는 소금 장수입니다. 소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제 소금에 독을 탈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박사또가 콜록콜록 마른 기침을 하며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늘어진 눈 사이로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증거가 눈앞에 널브러져 있는데 수작이냐? 소금을 전부 몰수하고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아비가 끌려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희의 손톱이 손바닥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허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쓰러진 아이들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물러선 틈을 타 연희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이의 입가에 묻은 토사물 가까이 코를 가져가자 소금의 짠내와는 전혀 다른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비릿하고 날카로운 숯덩이를 펴린 숫돌 위에 그 매운 냄새. 연희가 손가락 끝으로 토사물을 찍어 혀끝에 올렸습니다. 혀끝이 화르르 타들어갔습니다.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쓴맛이 목구멍 안쪽에서 치밀어 올라 속이 뒤집혔습니다. 수백 번 소금을 감별해온 그 혀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소금이 아닙니다. 비상. 사람을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두 주먹이 치맛자락을 움켜쥐는 사이 쓰러진 아이들의 입가에 묻은 핏물 위로 석영빛이 시뻘겋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날 밤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에 갇힌 아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아이들이 토해낸 핏물의 비린내가 코끝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허나 가만히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혀끝에 남아있던 그 맛, 소금이 아닌 비상에 쓰듯 쓴 금속 맛이 연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아비가 소금을 떼어오던 포구 쪽 장터로 향했습니다. 소금 장수의 딸로 태어나 14해를 보부상들 틈에서 자란 덕에 연희는 그들의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기 큰 느티나무 아래 보따리를 풀어놓은 등짐 장수 서너 명이 막걸리 사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다가서자 그중 수염이 허연 늙은 보부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강서방네 딸이 아니냐. 내 아비 일은 들었다. 연희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사또가 세곡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늙은 보부상의 손이 막걸리 사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한 뼘쯤 낮추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작년 가을 세곡 300석이 관아창고에서 사라졌어. 허나 그걸 안다고 내 아비를 살릴 수 있겠느냐. 증거가 없으면 입만 아프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젊은 보부상 하나가 허리춤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새끼손가락만 하늘빛 휘슬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가느다란 떨림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장터 이곳저곳에서 보부상 대여섯이 하나둘 느티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묻는 이도 없었고 왜 왔는지 설명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은휘술 한 번이면 반경오리 안에 동료가 모이는 것, 그것이 팔도 보부상 조직의 규율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은휘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비도 저것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보부상들은 고개를 맞대고 수근거렸습니다.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렸다가 지우고 보따리 속 물건을 꺼내 놓았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물건값을 흥정하는 장사치들이었지만 그 손동작 하나하나에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보따리 매듭을 2번 만지면 위험하다는 뜻이었고 왼손 검지로 코끝을 스치면 관아 쪽 소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발을 왼쪽으로 돌리면 더 알아보겠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기서 끝내자였습니다. 조선 팔도 장터를 잇는 보부상의 정보망은 관아의 파발보다 빠를 때가 많았습니다. 소금, 비단, 약재를 나르는 등짐 속에 소문과 비밀이 함께 실려 다녔으니까요. 늙은 보부상이 사발을 왼쪽으로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관아 밀실에 장부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 허나 그곳에 들어갈 길은 우리도 모른다. 연희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증거가 관아 안에 있다면 밖에서 아무리 발을 굴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연희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터 안쪽 주막을 운영하는 김주모였습니다. 김주모의 주막은 관아 뒷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연희의 아비가 소금을 납품할 때마다 들르던 단골집이었고 김주모는 연희에게 늘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던 인심 좋은 안악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 봄 고을의 주막 넷이 과중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차례로 문을 닫았는데 김주모의 주막만은 관아의 재촉 한 번 받지 않고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관아 뒷담에 기대어 사는 주막의 주인이 관아에 무언가를 바치고 있으리라는 것을 연희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주막 문턱을 넘어서자 김주모가 부뚜막 앞에서 국을 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나, 연희야, 내 아비 소식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어서 들어오너라. 김주모는 연희를 안쪽 방으로 데려가 따뜻한 미음을 한 사발 내밀었습니다. 연희가 사정을 털어놓자 김주모의 눈이 좌우로 한번 훑더니 목소리를 바짝 낮추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이 주막 부뚜막 아래에 통로가 하나 있어. 관아 밀실로 이어지는 길이야. 사또가 기생을 몰래 들일 때 쓰던 길인데 내가 오래전에 알아두었지.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주모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자시가 넘으면 포졸들이 교대한다. 그 틈에 들어가거라. 장부든 뭐든 내 아비를 살릴 것을 찾아야지. 한편 연희가 기다리는 동안 주막 마당에서 아이 둘이 놀고 있었습니다. 김주모의 조카라는 사내 아이와 이웃집 계집 아이였습니다. 연희가 마당 한쪽 물동이에서 물을 떠 마시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물동이 옆에 소금 자루가 놓여 있었고 아이들이 달걀을 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달걀은 물에 가라앉는 거야. 아니야, 뜨는 거야. 두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진지한지 연희가 빙그레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나무 대야에 맑은 물을 담고 달걀을 넣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연희가 소금을 한 줌 집어 물에 풀었습니다. 달걀이 꿈틀 바닥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수면 위로 둥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물이 무거워지거든. 무거운 물이 가벼운 달걀을 밀어 올리는 거야. 연희가 소금을 조금 더 넣었다. 빼면서 달걀을 물 한가운데에 멈추게 했습니다. 바닥에도 닿지 않고 수면 위로 나오지도 않고 허공에 매달린 듯
물속 정중앙에 달걀이 가만히 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있었습니다. 무겁고 짠 세상 속에서 가라앉지도 뜨지도 못한 채 버티는 것, 그것이 연희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자시가 넘었습니다. 김주모가 부뚜막 아래 돌 하나를 들어 올리자 사람 하나 겨우 기어갈 만한 좁은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흙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통로 끝에 나무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밀자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고 작은 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먼지 쌓인 선반 위에 장부 몇 권과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청자 항아리였습니다. 손바닥 두 개를 합친 만한 크기에 뚜껑이 밀랍으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항아리를 들어 올려 코에 가까이 대자 밀랍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코끝이 얼얼해지는 그 냄새를 연희의 혀끝은 기억하고 아이들의 토사물에서 맡았던 바로 그 금속 냄새였습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랍봉인 아래 감춰진 비상, 이것이야말로 사또가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항아리를 품에 안고 돌아서려는 순간 통로 쪽에서 횃불빛이 번졌습니다. 김주모가 포졸 셋을 거느린 채 통로 입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횃불에 비친 보졸들의 손이 칼자루 위에 단단히 얹혀 있었고 김주모의 입꼬리는 처음 보는 각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희의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김주모의 얼굴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주막에서 팥죽을 끓여주던 그 넉넉한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만이 횃불에 비쳐 일렁거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사또, 어른이 주막 세금을 면해주시고 내 아비 소금 납품권까지 내게 넘기기로 하셨다. 세상은 지혜보다 권력이 앞서는 법이란다. 포졸들이 연희의 발을 비틀어 뒤로 꺾었습니다. 항아리가 연희의 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밀실 문이 닫혔습니다. 철컥 빗장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빗장 소리보다 더 서늘한 것은 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김주모의 나직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밀실의 어둠 속에서 연희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축축한 돌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고 코끝에는 곰팡이와 쇠녹이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달라붙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나무 창살 너머로 바깥빛이 시루라기처럼 한 줄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관아 마당 쪽에서 박사도의 굵은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우물을 흙으로 덮어라. 독이 퍼진 물이니 아무도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된다. 포졸들이 삽을 들고 우물가로 달려가는 발소리가 어지러이 뒤섞였습니다. 사또는 증거를 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창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든 바깥 공기에서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방이 하나 나붙었는데 소금 장수 강 서방이 우물에 귀신을 풀었으니 가까이 가면 역병에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이 방문 앞에서 수군거렸고 장사치들은 소금이라면 치를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가 퍼뜨린 헛소문은 하루도 되지 않아 고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비의 이름 석자가 독살범의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밀실 안을 더듬었습니다. 허리춤에 묶어두었던 작은 소금 주머니가 손에 잡혔습니다. 김주모에게 붙잡히기 직전 치마 안쪽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죠. 연희는 소금 한 줌을 꺼내어 창살의 경첩 위에 뿌렸습니다. 아비가 늘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소금길을 오가던 어린 시절 아비는 소금 가마니를 등에 지고 고갯길을 넘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산등성이에서 아비가 땀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연아, 소금이란 게 말이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살이 쓰리고 눈물이 절로 흐르지. 허나 그 쓰라린 아픔이 지나고 나면 상처가 도리어 썩지 않는단다. 그 말을 하며 아비의 거친 손이 연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소금에 절어 갈라진 손바닥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는 감촉이 까슬까슬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까닭을 아느냐? 소금 때문이란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쓰라린 것을 견디는 사람이 끝내 썩지 않는 법이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사이 연희는 소금물을 경첩 사이사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쇠가 소금기를 만나면 녹이 빠르게 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밤이 깊어지자 경첩에서 붉은 녹물이 배어나왔고 연희가 어깨를 들이밀자 창살이 뻑하고 빠졌습니다. 밀실 밖으로 기어나온 연희는 관아 뒤편 담장을 타고 넘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흙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에 돌부리가 박혔지만 이를 깨물고 사또의 집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집무실 마당 한켠에 파놓은 구덩이 옆으로 흙더미가 쌓여 있었는데 연희의 발끝이 그 흙을 밟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보통 흙이 아니었습니다. 연희는 몸을 낮추고 흙 한 줌을 집어 혀 끝에 올렸습니다. 입안에서 짠맛도 쓴맛도 아닌 쇳가루를 씹는 듯한 껄끄러운 감촉이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혀 위에서 미세한 가루가 사르르 녹으며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알싸한 기운이 코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광석 가루였습니다. 비상을 만들 때 쓰는 원석을 빻은 것이 이 마당에 흙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사또의 집무실에서 독의 원료가 나왔다는 것은 독이 우물 밖에서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희가 흙을 뱉어내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등 뒤의 목소리에 온몸이 나무토막처럼 굳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최하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등불 하나를 들고 눈을 가늘게 좁힌 채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연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꽂힌 은비녀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비가 어린 시절 장터에서 사준 은으로 만든 작은 비녀였습니다. 연희의 손끝에서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허나 최하전은 연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불을 내려놓더니 품속에서 장부 한 권을 꺼내 연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또가 3년간 빼돌린 쇠곡이 여기 적혀있다. 이 장부가 있으면 사또의 목을 칠 수 있어. 연희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사또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자가 왜 갑자기 주인을 배신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를 돕는 것입니까? 최하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사또가 우물을 덮는 것은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자기 몫을 지키려는 것이지. 나는 그 몫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뜻하는 발을 곱씹을 틈도 없이 관아 밖에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졸 하나가 숨이 턱에 찬 채 마당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고을 남쪽 두 번째 우물에서도 물이 변하였는데 물을 마신 노인 둘이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에 연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독은 한 우물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누군가의 소나기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최하전은 장부를 연희의 손에 쥐어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찰사께 가거라. 내가 길을 열어주마. 연희는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턱을 들어 최하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의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아비의 말이 다시 귓전을 스쳤습니다. 소금은 쓰리지만 썩지 않게 한다고. 연희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최하전이 건넨 장부를 품속 깊이 감춘 채 고을 뒷산 넘어
관찰사의 행차가 머무는 객서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돌부리가 튀어나와 있었지만 연희는 맨발이 까져 피가 묻는 것도 모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비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품 안에 있었으니까요.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풀잎이 산새가 놀라 푸드덕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서늘한 칼날이 연희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최하전이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사또를 배신하겠다며 장구를 건넸던 그 사내가 입구리를 비틀어 올리며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영리한 계집애라더니 이리 쉽게 낚일 줄이야. 연희의 눈동자가 좌우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최하전의 뒤로 장정넷이 나뭇가지를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하나같이 허리춤에 칼을 찬 자들이었죠. 최하전이 연희의 팔을 비틀어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장부를 펼쳐 살피는 그의 눈매가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장부는 사또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다. 사또의 세곡 횡령 장부를 본뜬 가짜지. 내가 이걸 관찰사에게 가져가면 사또는 파직당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누가 앉겠느냐.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하전의 말뜻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는 처음부터 사또를 끌어내리고 스스로 고을의 주인이 되려 했던 겁니다. 우물에 독을 탄 것도 연희의 아비를 희생양으로 내몬 것도 모두 최하전이 꾸민 판이었습니다. 사또는 그저 겉에 내세운 허수아비였을 뿐이죠. 최하전이 장부를 접어 품에 넣으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수하들에게 맡겼다가 장부를 되찾지 못하면 필적 하나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까닭에 이 사내는 직접 와야만 했던 겁니다. 제 손으로 건넨 것을 제 손으로 거두고 증인까지 없애려는 치밀한 속셈이었죠. 내 아비도 너도 사또도 다 내 손바닥 위에서 놀았을 뿐이다. 최하전이 품에서 작은 사기병을 꺼냈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연희의 턱을 움켜쥐고 입을 벌렸습니다. 연희가 발버둥 치자 다른 장정이 팔을 비틀어 꺾었고 어깨뼈가 으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을 삼키면 깨끗하게 끝난다. 산에서 길을 잃고 독버섯을 먹은 것으로 처리해주마. 사기병이 연희의 입술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비상 가루가 섞인 물이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혀끝이 맛을 잡았습니다. 짠맛도 쓴맛도 아닌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 아이들이 토한 피의 원인과 같은 독이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캑, 캑. 마른 가래가 걸린 듯한 특유의 기침이었습니다. 박사또의 마른 기침 소리와 똑같았죠. 비상을 오래 다룬 자의 폐에서만 나오는 그 갈라지는 소리를 연희의 예민한 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하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기병을 쥔 손가락에 핏기가 빠지며 눈썹이 찰나 동안 실룩거렸죠. 사또가 여기 온 것이냐? 장정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 아래쪽으로 향한 그 찰나 연희는 입안의 동물을 뱉어내며 장정의 소나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산비탈을 굴러내려갔습니다. 가시덤불이 살을 찢고 돌부리가 무릎을 깨뜨렸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부상 차림의 젊은 사내가 나뭇잎 더미 위에 엎어져 있었고 입가에 핏빛 거품이 맺혀 있었죠. 최하전의 수하들이 길목을 지키다 우물물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주저없이 사내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품속에서 소금 주머니를 꺼내 한 움큼을 떠서 사내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삼키지 마시오. 물과 함께 토해내시오. 옆 개울에서 물을 떠다 소금을 풀었습니다. 된 소금물이 사내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사내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시커먼 토사물을 쏟아냈습니다. 2번, 3번 소금물을 먹이고 토하게 하기를 반복하자 사내의 안색이 흑빛에서 조금씩 살색을 되찾았습니다.
실은 소금이 독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된 소금물이 위장을 자극해 독이 창자로 내려가기 전에 토해내게 하는 것이었죠. 소금 장수의 딸로서 연희가 아비에게서 귀동냥으로 들은 지혜가 사람 목숨을 살린 겁니다. 사내의 눈꺼풀이 떨리며 눈이 열렸습니다. 연희를 올려다보던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숨의 은혜를 갚겠소. 무엇이든 말만 하시오. 연희가 사내의 허리춤에 매달린 은빛 물건을 눈여겨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부상이시죠? 혹시 은이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내의 눈이 커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더듬어 작은 은빛 호각을 꺼냈죠. 연희가 그 은이슬을 받아 잠시 쥐고 있다가 이내 사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산 아래 길목에 동무분들이 계시다면 불어주십시오. 최하전이라는 사내가 이 구호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이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가늘고 높은 소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연희는 산길을 따라 다시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최하전의 수하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연희의 발에서 피가 흘러 풀잎 위에 붉은 자국을 남겼고 그 자국을 따라 추격하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숲이 깊어지고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연희는 소금 주머니에 끈을 풀었습니다. 갈림길 왼쪽으로 소금을 한 줌씩 뿌리며 20보쯤 걸어간 뒤 발자국을 지우며 되돌아와 오른쪽 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뒤쫓던 장정들이 갈림길에 다다랐습니다. 왼쪽 길 위에 하얗게 흩뿌려진 소금 알갱이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장정 하나가 허리를 숙여 손가락으로 찍어 맛보더니 고개를 돌려 동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소금이다. 주머니가 찢어지며 흘린 게 분명하오. 이쪽 길로 갔소. 장정 넷이 왼쪽 길로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소금 장수의 딸은 소금으로 길을 속였습니다. 짐승을 쫓는 사냥꾼이 발자국을 따르듯 추격자들의 눈은 바닥에 떨어진 것만 보게 마련이라는 것을 연희는 알았던 겁니다. 소금 한 줌이 칼든 장정 넷의 눈을 가렸으니 이것이야말로 소금 장수 딸만이 부릴 수 있는 기지였죠. 오른쪽 길을 타고 산을 내려오는 동안 뒤에서 은이슬 소리가 2번, 3번 더 울려 퍼졌습니다. 보부상들의 연락 신호가 산 아래의 마을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이르렀을 때 연희의 눈앞에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가마 앞뒤로 군관과 포졸이 도열한 행차, 관찰사의 행차가 고을 입구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발로 관찰사의 가마 앞까지 기어가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밝혀 주옵소서. 관찰사의 행차가 고을 동원 마당에 멈추었습니다. 가마 위에서 내려선 관찰사는 50 중반의 마른 체구의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는데 한쪽 눈썹이 유난히 치켜 올라가 있어 사람을 볼 때마다 신문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동원 마당 양쪽으로 포졸들이 도열하고 그 가운데 연희가 2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14살 소녀의 어깨는 밤새 산길을 달려온 탓에 흙투성이었고 치맛자락은 찢어져 있었지만 고개만큼은 고추 세운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박사또가 관찰사 앞으로 성큼 나서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감, 이 아이가 바로 우물의 독을 풀어 아이 셋을 해친 소금장수의 딸입니다. 아비를 옥에 가두었더니 밤중에 관아 밀실에까지 침입하여 증거를 훔치려 한 미친 계집아이입니다. 사또의 목소리는 한치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관찰사가 가늘어진 눈으로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또의 말이 사실이냐?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목소리만큼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을 다룰 줄 모릅니다. 독을 품은 자는 따로 있사옵니다. 연희가 관찰사를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 소인을 이곳으로 데려온 보부상에게
물건 하나를 맡겨두었사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관찰사가 턱짓으로 허락하자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보부상 하나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들고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보자기가 풀리자 푸른빛이 감도는 청자 항아리가 드러났는데 오래된 유약 위에 항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찰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사또의 밀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항아리입니다. 겉은 소금 항아리와 같으나 안에 든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박사또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미친 아이가 소금 항아리를 훔쳐다가 증거라 우기는 것이니 어찌 믿으시겠습니까? 사또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포졸에게 항아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가루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 소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또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것을 본 연희가 무릎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대감, 그 항아리에는 이중 바닥이 숨겨져 있사오니 밑판을 눌러보십시오. 관찰사가 고개를 돌려 포졸에게 항아리를 살피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포졸이 항아리 바닥을 두드리자 텅 하는 빈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졸이 힘을 주어 밀자 바닥판이 빠지며 아래쪽에서 누르스름한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마당에 퍼지자 구경하던 관찰사의 눈썹이 바짝 치켜 올라갔습니다. 비상입니다. 연희가 쏟아진 가루를 손끝으로 가리키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두꺼운 볼살이 실룩거리더니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대감, 저것은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소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사또가 급히 몸을 돌려 동원 구석에 서 있던 최하전을 가리켰습니다. 저놈입니다. 최하전이 소인 몰래 밀실에 독을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소인의 아전이 독을 다루었으니 모든 죄는 저놈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최하전의 얼굴이 삽시간에 붉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던 입이 벌어지더니 거친 숨을 내뱉으며 사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감, 소인이 독을 숨겼다고요? 그 밀실의 열쇠는 사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하전이 무릎을 꿇은 채 관찰사를 향해 이 말을 조아렸습니다. 사또는 3년째 세곡을 횡령하고 있사옵니다. 장부를 두 벌로 만들어 하나는 관찰령에 올리고 하나는 밀실에 감추었습니다. 소인은 그 장부를 베끼라는 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동원 담장 너머로 보부상 내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장선 사내가 허리춤에서 두꺼운 장부 묶음을 꺼내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희가 보부상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앞서 산속에서 연희를 도왔던 그 보부상이었죠. 대감, 이것은 사또가 백성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며 무게를 속인 기록입니다. 보부상 우두머리가 장부의 첫 장을 펼쳐 관찰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쪽에는 관아에 보고한 소금 수량이, 다른 쪽에는 실제로 백성에게 나눠준 소금 수량이 적혀 있었는데 두 숫자 사이에 20가마니가 넘는 차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사또는 소금 한 가마의 모래와 석회를 섞어 무게를 채운 뒤 남는 소금을 빼돌려 장사꾼에게 되팔았던 겁니다. 3년 동안 빼돌린 양이 장부에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짓이다. 그따위 장부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사또가 악을 썼습니다. 허나 관찰사의 시선은 장부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매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등에 업힌 아이가 칭얼거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동원 마당 안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떨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감, 소인의 남편은 작년 겨울 세금을 못 낸다는 이유로 사또에게 곤장 20대를 맞고 한 달을 누워 있었사옵니다. 그런데
사또가 장부를 고쳐 안 낸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안악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백발의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굽은 허리를 억지로 펴며 관찰사를 올려다보았죠. 소인의 눈 두마지기도 세금 체납을 빌미로 사또가 빼앗아 갔사옵니다. 30년 농사지은 땅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팔뚝에 곤장 자국을 걷어보이고 과부가 남편이 옥사한 경위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원 마당은 이내 수십 명의 백성으로 가득 찼고 저마다 사또의 횡포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봄는 녹은 물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듯 처음에는 가느다랗다가 점차 거세어져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최하전은 최하전대로 사또의 지시를 받았다며 세곡장부의 내막을 줄줄이 불었고 사또는 최하전이 독을 다루었다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내가 서로의 목을 물어뜯듯 비리를 쏟아내는 추태가 관찰사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관찰사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마당이 일순 고요해졌습니다. 됐다. 짧은 한마디에 사또와 최하전이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찰사가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아래로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소금장수에 따라 이 항아리 속 비상이 우물의 독과 같은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항아리에 독이 있다 한들 그것이 우물에 들어간 독과 같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연희의 눈동자가 한번 깜빡였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더니 묶인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사옵니다. 대감, 제 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찰사의 임시 공청이 열린 고을 마당에는 백성 수백 명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나무 탁자 위에 질그릇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14살 소녀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연희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었지만 소녀의 시선은 질그릇 위에 고정된 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부채를 잡으며 소금장수의 딸이 독의 경로를 밝힐 수 있다 하였느냐? 허나 내 아비가 죄인으로 잡혀있는 마당에 내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연희가 무릎을 꿇은 채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이마에 닿는 흙에 거친 알갱이가 피부를 긁었지만 소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말이 아니라 물이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관찰사의 눈썹이 찰나 동안 올라갔습니다. 그 시선을 받으며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 질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고을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쓰러진 우물의 물입니다. 연희의 손가락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방울을 혀끝에 올리자 소녀의 미간이 좁아지며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짠맛이 아닙니다. 소금은 혀 위에서 깨끗하게 녹지만 이 물은 혀뿌리에서 쓴맛이 비상은 혀끝이 아니라 혀뿌리를 찌릅니다. 두 번째 질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빗물을 받아둔 항아리에서 가져온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빗물입니다. 혀끝에 올린 연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무 맛도 없습니다. 이것이 독이 닿지 않은 물의 맛입니다. 손 등등에 핏줄이 돋을 만큼 그릇을 꽉 쥐었습니다. 세 번째는 최아전의 방에서 가져온 물입니다. 혀끝에 올리는 순간 연희의 눈동자가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이내 물을 뱉어냈습니다. 첫 번째 물과 같은 맛입니다. 혀뿌리의 쓴맛, 목구멍 안쪽을 긁는 떫은 기운, 같은 비상이, 같은 농도로 녹아 있습니다. 박사또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관찰사의 시선이 사또에게서 최아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연희가 품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비가 10살 생일에 건네준 조금 낡았지만 은빛이 여전히 살아있는 비녀였습니다. 연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동작은 또박또박 정확했습니다. 비녀를 첫 번째 질그릇에 담갔습니다. 맑은 은빛이 물속에서 서서히 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빗물에 담그자 은빛, 세 번째 최아전의 물에 담그자 비녀가 다시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은은 비상을 만나면 검어집니다. 소금을 만나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비의 소금이 아이들을 해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연희가 허리춤에서 작은 소금 주머니를 꺼내 새 그릇 위에 한 꼬집씩 뿌렸습니다. 빗물 위의 소금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허나 우물물과 최아전 방의 물 위에서는 소금 알갱이가 녹는 순간 물 표면에 하얀 꽃잎 같은 결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장터에서 소금을 씻을 때 스치듯 보았던 그 현상이 이제 수백 명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상이 섞인 물에서만 소금이 꽃 모양의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연희가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덕순의 막내는 우물물을 2모금 마셨습니다. 혀불이 쓴맛이 옅었으니 비상이 적게 든 것입니다. 준삼인의 큰아이는 새 사발을 들이켰습니다. 입술이 푸르스름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복순이는 물을 마시다 뱉었습니다. 1명, 2명, 10명. 연희는 그날 장터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해냈고 소금 장수의 딸로서 고을 집집이 소금을 배달하며 익힌 물맛의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우물 가까이 사는 집과 멀리 사는 집의 물이 혀 위에서 어떻게 다른지, 빨래터 아래 우물과 장터 우물의 맛이 어떻게 갈리는지, 중독 정도가 심한 아이의 어미가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연희가 짚어준 증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자 마당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사또가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 계집아이가 헛소리를 찌꺼리는 것이오. 관찰사 대감, 전연의 아비가 독을 풀었소. 최아전이 그 틈을 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비가 보부상 시절부터 간직하던 은이슬이었습니다. 산속에서 도망칠 때 보부상 행수 천막새가 연희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었습니다. 궁청이 열리거든 이것을 불어라. 장터 근처에 우리 식구들을 풀어놓겠다. 연희가 입술에 대고 짧게 그러나 날카롭게 불었습니다. 쇠붙이가 울리는 듯한 고음이 마당 너머 골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마당 뒤편 담장 너머에서 장터 골목에서 주막참 아래에서 보부상 넷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에 보침을 진 채 각자 다른 방향에서 걸어 들어온 그들은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에서 남쪽 장터까지 소금을 나르는 보부상 천막새입니다. 최아전이 밤중에 비상 가루를 우물에 붓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소인은 최아전의 하인에게서 비상을 사라는 심부름을 받았으나 수상하여 그 사실을 보부상 행수에게 알렸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최아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사또가 최아전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이 혼자서 꾸민 짓이요. 나는 모르는 일이란 말이요. 최아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또가 세고 횡령을 감추려고 우물에 독을 타라 명한 것입니다. 소인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두 사내가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덤비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포졸들이 둘을 갈라놓는 사이 관찰사의 수행원 가운데 조용히 서 있던 젊은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함행어사 이정수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박사또의 별채 마루 아래 이중 바닥에서 세곡 횡령장부와 비상 자녀분을 확보하였다. 박사또를 파직하고 나장에게 인도하라. 최아전은 독살미수로 사형에 처한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사또의 관모를 벗기고 최아전의 두 팔을 비틀어 묶었습니다. 사또의 두꺼운 얼굴에서 기름기가 빠지며 주름이 깊어졌고 최아전은 무릎이 꺾이며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관찰사가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검게 변하는 비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비녀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고 그 차가움 속에 아비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소금장수 강서방의 무죄를 선고한다. 즉시 석방하라. 관찰사의 한마디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나왔고 누군가 옥사 쪽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연희의 턱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도 눈가에 고인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드는 사이 옥사 쪽에서 쇠빗장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찰사가 연희의 아비를 석방하라는 명을 내리자 옥졸이 황급히 쇠빗장을 걷어냈습니다. 어두컴컴한 옥방 안에서 강서방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지 여러 날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앞을 더듬었죠. 연희가 아비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강서방의 거칠어진 손이 딸의 어깨에 닿자 그 투박한 손가락이 잠시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손등에 박힌 소금 알갱이가 사라지고 옥방의 습기에 찌든 살갗만 남아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기침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14살 소녀가 고을 수령의 흉계를 밝혀낸 것은 이 고을의 경사로다. 이에 강서방에게 이 고을의 소금 납품권을 하사하노라. 강서방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연희가 아비의 등을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누군가가 먼저 손뼉을 치자 장터 전체에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허나 연희의 눈은 박수 소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낙네들이 보였습니다. 우물물을 마시고 쓰러졌던 아이들의 어미들이었죠. 아이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도끼가 몸에 남아 여전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의 눈두덩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연희가 관찰사에게 받은 상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은전이 쏟아져 나왔고 연희는 그것을 아낙네들 앞에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약값을 쓰십시오. 강서방이 딸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연아, 그건 내가 목숨을 걸고 받아낸 것이다.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물이 다시 맑아진 것이니 장사는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아낙네 하나가 은전을 받아들고 연희의 손을 꾹 쥐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것이 연희의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장터 어귀에서 커다란 솥 하나를 걸고 불을 피웠습니다. 솥 안에는 쌀 한 대와 엿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쌀 한 대로 무엇을 하려느냐? 연희가 나무 주걱으로 솥을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엿을 구우려 합니다. 쌀 한 대는 밥을 지으면 서너 사람밖에 못 먹지만 엿을 구우면 고을 사람 모두가 한 입씩 맛볼 수 있습니다. 연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달콤한 냄새가 장터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졸여 걸쭉해진 연물을 연희가 나무판 위에 넓게 벽을 씻기를 기다려 얇게 잘랐습니다. 한 조각씩 나누어 주자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고 아낙네들이 뒤따랐으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줄을 섰습니다. 우물독으로 식구를 잃을 뻔했던 사람들이 엿 한 조각을 입에 물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단맛이 혀끝에 퍼지는 동안만큼은 지난 며칠의 두려움이 잠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강서방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콧끝을 훔쳤습니다. 쌀 한 대가 고을 전체의 마음을 달래는 것을 보고서야 이 아비는 딸의 지혜가 혀끝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와 강서방은 고을 밖 소금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소금밭 위에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한 자리마다 하얀 소금 결정이 돋아나 있었고 석양빛에 물든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작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연희가 소금밭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소금 하나를 집어 혀끝에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맛을 음미하더니 고개를 돌려 아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비, 소금은 이상합니다. 상처에 닿으면 살을 애는 듯 아프지만 그 아픔이 지나면 상처가 썩지 않습니다. 짠맛이 가장 센 소금이 가장 순수한 소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다. 거친 손으로 소금 한 줌을 쥐었다 놓자 손바닥 위에 하얀 가루가 남았습니다. 그렇지, 불순물이 섞인 소금은 짠맛이 흐리고 맑은 소금일수록 혀가 아릴 만큼 짜다. 내 어미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다.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으나 입꼬리는 살며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소금밭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깔렸습니다. 순수할수록 아프고 아플수록 썩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소금의 이치이자 연희가 지난 며칠 동안 온몸으로 겪어낸 진실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고을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독이 퍼졌던 우물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새 소금으로 우물 바닥을 씻어내고 맑은 샘물이 다시 솟아오를 때까지 사흘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물물을 한 모금 떠서 혀끝에 올린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백성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물 옆돌에 정을 대고 두 글자를 새겼습니다. 연희, 그 이름 아래로 맑은 물이 찰랑거리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소금장수의 딸이 되찾아준 우물에서 고을 사람들이 다시 물을 길어 올리기 시작했고 장터에는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해 가을 소금 납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연희는 장터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우물독으로 알아누웠던 아이들 가운데 가장 어렸던 복이었습니다. 볼에 혈색이 돌아온 복이가 두 손을 내밀었는데 손 안에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약돌 위에 서툰 솜씨로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나가 준 엿이 얼마나 달았는지 그 맛을 그림으로 그렸어 연희가 조약돌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꽃잎이 삐뚤빼뚤했지만 그 삐뚤어진 선 하나하나에 아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약돌을 소금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웃었습니다. 이 돌은 소금보다 귀하구나. 강서방이 짐짝을 고쳐매며 딸을 흘끗 보았습니다. 소금 자루보다 조약돌 하나에 더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을 보며 이 아비는 문득 돌아가신 아내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도 그러했습니다. 비싼 비단보다 마당에 핀 들꽃 한 송이에 먼저 눈길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서방이 소금 자루끈을 잡아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쏙 빼다 맞구나. 연희가 돌아보며 물었으나 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앞서 걸었습니다. 가을볕이 두 부녀의 그림자를 장터 위로 길게 늘여놓았고 소금 자루 사이에서 조약돌이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 어느덧 50회가 흘렀습니다. 고을 장터가 서던 자리에는 기와집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우물과 돌담에는 이끼가 두텁게 앉았습니다. 그 돌담 안쪽 아담한 기와집 마루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옹이처럼 굵어졌지만
유독 혀끝 많은 젊은 날 그대로였습니다. 연이었습니다. 막내가 할머니 치마폭을 잡아당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소금이 왜 짜요? 연희의 입가에 잔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소금 항아리 뚜껑을 열더니 한 꼬집을 집어 막내의 작은 혀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질끈 감으며 입을 오므렸죠. 짠맛이 혀를 찌르지. 소금은 원래 그런 거란다. 아프게 찌르지만 그 덕에 고기가 썩지 않고 김장이 겨울을 나는 거요. 연희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먼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리춤에서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세월의 다락 끝이 무뎌졌지만 비녀 표면의 검은 얼룩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비녀가 할머니의 아버지를 살렸단다. 손주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연희는 50회 전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소금 내음, 아이들이 쓰러지던 우물가, 밀실에 푸른 청자 항아리, 그리고 관찰사 앞에서 소금꽃이 피어오르던 물그릇까지 해가 처마 끝에 걸릴 때 시작된 이야기가 별이 뜰 무렵에야 끝이 났습니다. 한편 그 이야기는 연희의 마루 위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팔도 강산을 누비는 보부상들 사이에서 소금장수 딸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짐을 진등이 고개를 넘을 때 누군가 가락을 붙여 부르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함경도 보부상이 먼저 후렴을 만들었고 전라도 보부상이 곡조를 얹었습니다. 경상도 장터에서는 아이들까지 따라 부를 만큼 널리 퍼졌죠. 소금 장수 딸이 혀 한 번 놀리니 삿도 목에 칼이 씌워지고 아전 무릎이 꺾였다네. 보부상들이 고갯마루에서 은휘수를 불면 산 아래 주막에서 다른 보부상이 화답하듯 그 노래를 이어 불렀습니다. 진보다리 사이로 소금 냄새가 배어나고 먼지이는 길 위에서 노랫가락이 바람에 실려 산등성이를 타고 넘었습니다. 누가 지은 것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부당한 권세에 짓눌린 고을을 지날 때면 보부상들이 일부러 더 크게 불렀습니다. 노래 속 14살 소녀의 이름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 고을에 가면 지금도 오래된 우물이 하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돌담이 반쯤 무너지고 이끼가 두텁게 낀 우물인데 그 물을 길어 마시면 혀끝에 소금기가 살짝 감긴다는 겁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우물을 연희 우물이라 부릅니다. 누군가가 우물 옆 바위에 진실은 썩지 않는다고 새겨놓았는데 글씨가 달아 반쯤 지워졌지만 아직도 손가락으로 더듬으면 획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우물물 위에 소금꽃 같은 하얀 결정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소금인지 석회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억이 만들어낸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물을 한 모금 마신 사람은 하루쯤 입안이 짜릿해서 어떤 거짓말도 혀끝에서 걸린다고들 합니다. 연희는 평생 소금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90이 넘어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진 뒤에도 혀끝만은 끝내 무디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세상을 떠나던 날 손주가 물 한 사발을 입술에 대어 주었는데 연희의 입꼬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올라갔다고 합니다. 14살 소녀가 장터에서 소금 한 알갱이를 혀에 올렸을 때 그 아이는 세상의 거짓을 밝히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비를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허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한 사람의 혀끝이 탐욕으로 썩어가던 고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큰 뜻을 품어서가 아니라 눈앞의 거짓을 참아 삼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연희의 선택이 대단했던 까닭은 사또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겨우 14살 소녀가 목숨을 걸고 입을 열었다는 데 있었죠. 누구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서 홀로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수백 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옳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적이 있을 겁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세상은 조금씩 덜 썩어갑니다.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곱게 빻아놓은 듯 가벼운 눈송이가 연히 우물 위에, 장터 빈 자리 위에, 고갯마루 보부상의 어깨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의 혀끝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